현대 미디어는 중세인들을 종종 더럽고 냄새나며 미개한 집단으로 묘사합니다. 영화와 TV에서는 그들이 날카로운 무언가를 휘두르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거나 진흙과 이로 뒤덮이고 거름 냄새가 나는 불쌍한 사람을 고문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로 인해 중세라는 단어는 우리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거나 베리스콧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텔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른바 진보라는 높은 정상에 서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와이파이, 실내 배관, 그리고 푹신한 기모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자기만족으로 과거의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만듭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중세인들을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어딘가 열등하다고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과장일까요? 오늘은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서 소변 금지 낙서, 유해한 허영심, 그리고 손바닥의 오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제여, 왜죠? 15세기 수도사라고 상상해 봅시다. 추운 필사시에서 성서를 필사하고 있는데 지루함이 밀려오고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당신 앞에 있는 페이지에는 당신이 방금 그린 정말 우스꽝스러운 작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도원장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방금 만든 그 괴상한 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 침해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산적인 카드게임 브라더 Y의 정확한 전제입니다. 이 게임은 실제로 미친 듯한 중세의 여백 사파를 고급 질감과 인쇄 품질로 카드에 인쇄하여 사용하는 혼돈스러운 중세 파티 게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우스꽝스러운 작은 인물 카드와 매우 진지한 인용문 카드를 받게 되며 왜 그렇게 중요한 구절 옆에 그런 터무니없는 괴물을 그렸는지 정당화해야 합니다. 하이바인 게임즈는 최근 브라더 Y 1.5판을 출시했으며 이 버전에는 더 부드럽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친구들과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 게임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규모의 모임에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저희 미디벌 매드니스에서처럼 중세 필사본 여백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게임의 인디 솔로 제작자는 저와 가까운 영국에 계신 분인데 이미 많이 팔렸습니다. 이제 이 게임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시되었고 곧 유럽 전역에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브라더 Y를 구입하시고 동시에 저희 미디이블 매드닛의 모든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구입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 게임을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미디이벌 매드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결은 곳. 중세 유럽의 왕실 궁정은 종종 문화와 예절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런 특권을 누린 궁정 신하들은 중세 인구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농민이었던 대중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샤를마뉴, 즉 9세기 초 프랑크 왕국의 왕이자 최초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그는 쉽게 세탁하고 말릴 수 있는 속옷을 입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옷과 함께 속옷은 유럽 중세인들에게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속옷은 몸에서 나오는 기름, 땀, 냄새를 흡수하고 보통 양모로 만들어진 두꺼운 겉옷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겉옷은 세탁하기가 어려워서 자주 빨지 않고 그냥 솔질만 하곤 했습니다. 샤를마니는 악마의 사상을 따르는 이교도들처럼 문신을 하는 것을 거부했고 짧은 망토라는 새로운 스타일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짧은 망토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덮어주지도 못하고 바람과 비로부터도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탈 때나 그리고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엉덩이가 얼어서 감기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샤르마뉴는 그러나 아헨의 온천에서 증기 목욕을 즐겼으며 아들들뿐만 아니라 귀족들과 친구들도 함께 목욕하도록 초대하곤 했습니다. 가끔은 수행원들과 경호원들 무리까지도 함께 목욕했습니다. 때로는 100명 이상의 남자들이 함께 물에 들어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안 청결을 신경 쓰던 농민들의 집에서는 궁전과 달리 바닥이 보통 다져진 흙으로 되어 있었고 그 위에 돌판이나 나무 판자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 먼지, 동물털, 음식 찌꺼기 등이 곧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요리, 식사,
1등, 거의 모든 활동이 한두 개의 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방들이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쓸고 닦으면서 집을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이었습니다. 고고학은 이에 대한 놀랍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시골과 도시의 중세 주택을 발굴해보면 반복적으로 쓸어서 생긴 바닥에 움푹 패인 자국이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너무 자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바닥을 쓸어서 실제로 바닥의 형태를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중세시대 사람을 현대까지 데려와서 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같은 것들로 깜짝 놀라게 한 다음 곧바로 내 집 전체를 청소시키고 싶어요. 깨끗한 방 하나당 5분씩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건 꽤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해요. 중세 성기와 후기로 접어들면서 집이 개별 공간으로 나뉘기 시작하면서 가정 환경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요리하는 화로와 잠자리용 집, 그리고 젖소가 더 이상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만큼 우리가 고급스러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없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2층이나 굴뚝을 추가하기도 했고, 지저분한 공간은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서 별도의 창고나 헛간을 따로 짓기도 했어요. 개인위생에 관해서라면 중세인들은 오늘날 우리만큼 깨끗해질 수는 없었어요. 뜨거운 샤워, 세탁기, 데오드란트와 경쟁하는 건 힘들지만 그들도 분명히 청결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몸을 문질러 씻고 담그고 향을 입혔어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더러운 몰골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했고 종종 놀라운 헌신을 보이기도 했어요. 평범한 중세인들이 목욕을 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지만 왕족과는 달리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일은 없었어요. 많은 양의 물을 데우려면 시간과 연료,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나 가능한 수준의 가사 협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보다 온몸을 물에 담그는 목욕은 훨씬 덜 자주 이루어졌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근처 개울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했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강에서 목욕을 했을 거예요. 간단히 몸을 씻는 일은 매우 권장되었고, 중세 예절에 관한 필사본에는 적어도 중요한 부위는 깨끗이 하라는 내용이 가득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손과 얼굴을 씻으라는 말이 많았죠. 식사 전으로 손을 씻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세 사람들은 옷도 정기적으로 세탁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상쾌하고 깨끗하게 입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옷은 값비쌌습니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만들어졌고 제작에 시간이 많이 들었으며 꽤 비쌌기 때문에 세탁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옷의 수명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죠.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가 모든 것을 의미하던 세상에서 깨끗한 옷은 단정함, 자기 절제, 그리고 훌륭한 가정관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잘 차려입고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의미였죠. 폐기물 관리. 아마도 중세인들에 대한 가장 오래된 신화 중 하나는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물을 거리로 그냥 내던지고 자기들 더러운 환경에서 사는 결과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도 자기 동네를 악취로 가득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세 후기로 가면 특히 도시의 많은 집들은 어떤 형태로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요강에서 비운 오물이 점차 쌓여 분해되는 단순한 오수 구덩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덩이나 배수로 위에 만들어진 좌석 형태의 변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층이 2개 이상인 집에서는 위층에 변소가 있어서 오물이 돌출된 배출 통로를 통해 아래에 지정된 공간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물론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나며 썩 좋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인간의 배설물을 주요 생활 공간과 분리해 주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요크와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우즈강과 템스강 위의 다리에 공중 변소를 지어 흐르는 물이 오물을 씻어가도록 했습니다. 강을 이용함으로써 거리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물이 버려진 바로 그 강에서 중세 사람들은 목욕을 하거나 빨래를 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의 지혜. 나중에 런던과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중세 도시 중심지는 쓰레기로 뒤덮인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위생 문제를 다루는 시의회와 공식 규정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인간의 배설물, 쓰레기, 그리고 소변을 사용하는 무두질 같은 산업이 도시 성벽안의 삶을 정말 불쾌하고 건강에 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미아스마 이론, 즉
질병이 나쁜 공기에 의해 발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각 가구의 거주자들이 법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집 앞 거리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청소해야 한다는 걸 알면 더럽히는 일도 덜하게 됩니다. 화장실이나 돼지우리의 위치에 관한 규칙도 있었고, 일부 당국은 거리 청소부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세 도시가 아주 깨끗하거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던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무두장이, 도살업자, 염색업자, 그리고 수많은 동물 배설물 때문에 상황이 그랬지만 적어도 그들은 당시의 지식과 도구로 지저분한 상황을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거리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지만 그것이 결코 용인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벽에 종교적 상징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신성한 이미지가 남자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신성한 억제책이 항상 효과가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중세 사람들이 공공행동을 개선하려고 정말로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포미와 시민질서, 그리고 청결을 위해서 말이죠. 몸과 영혼 모두를 위해서요. 교회는 위생에 대해 단정함의 미덕을 칭찬하는 것과 허영심으로 빠질 위험을 경고하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했습니다. 청결과 단정한 외모는 칭찬할 만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 특히 이탈리아식으로 과하게 치장하는 것은 곱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베네딕토의 수도사이자 작곡가, 시인이었던 노트케르더 스테모로는 너무 자주 씻는 부재에 대해 글을 남겼는데 이는 젊은 수도사들이 치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욕을 즐기는 이탈리아인들의 습관을 따랐던 한 부재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를 아주 짧게 깎고 피부를 반질반질하게 닦았으며 손톱을 깨끗이 정리하고 리넨으로 된 속옷과 눈처럼 하얀 셔츠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거미 한 마리가 천장에서 내려와 부재의 머리를 건드렸습니다. 그가 대성당에서 나왔을 때 그는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안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필사적으로 대중의 도덕성을 바로잡고 그들이 보기에는 더 화려한 치장 습관을 억제하려 했지만 그 성공은 기껏해야 부분적이었습니다. 따뜻한 남부 지역의 매력, 특히 사악하고 관능적인 이탈리아인들의 습관은 유럽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저항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아바르누스 마그누스, 즉 문명인의 선은 13세기 초에 다니엘 오브 베클레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예절, 즉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최초의 영국 예의범절서로 여겨집니다. 이 책은 아마도 소년들과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개인 위생과 예절에 관한 귀중한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고 고르게 자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해지면 다듬어야 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손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소매에는 끈을 달아야 합니다. 손톱이 지저분하거나 이가 더럽지 않도록 하십시오. 콧구멍에 긴 털이 많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 전에 다니엘은 이렇게 권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배가 고프고 식사할 준비가 되었을 때 먼저 대변을 보라고 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인용하자면 식사 중에 무례하게 코를 풀거나 목을 가다듬지 마십시오. 기침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트림을 하고 싶다면 천장을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손에 코를 풀었다면 손바닥의 더러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식사 후에 자연의 부름이 아니라면 덤불에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지 마십시오. 손님, 심부름꾼, 하인들은 집안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서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원한다면 밤에 잠자리에 든 후 실내에서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몰래 방귀를 뀌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냄새나는 더러움을 알아차리면 당신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만약 장이 갑자기 바람에 휩쓸린 것처럼 급하게 신호가 온다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 해결하십시오. 중세의 행동 규범은 또한 긁거나 후루룩 소리를 내거나 코를 파거나 식탁보에 코를 푸는 것, 그리고 식탁 위나 식탁 너머로 침을 뱉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중세에 대한 오해들. 그래서 우리는 중세 사람들이 분명히 자신을 단정하게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꽤 자주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허락하는 한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의를 지키고 집을 정돈하며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목욕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영화 제작자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항상 더러운 상태로 돌아다니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세 사람들의 얼굴과 손이 항상 더럽고 옷이 누더기에 악취가 나며 바닥의 짚이 항상 지저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많은 부지런한 중세 주부들의 노력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쓸고 문지르고 빨래하고 온갖 더러움과 싸워야 했던 여성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를 잘못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외모, 냄새, 심지어 삶의 방식까지도 자부심을 가졌던 가정들의 명예와 존엄성 그리고 기억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메디벌 매드니스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콘텐츠를 정말 즐기시고 저희를 더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달 추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패트리온을 확인해 주시면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가입하시면 이미 업로드된 모든 영상들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온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매 에피소드 마지막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나이트 티어에 가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처럼 멋진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